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정책 세미나 관련해서 이제 앞에 세션에서 그래도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서 뒤에 이제 2부 세션에 좀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현수 교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국이 아까 송창근 교수님도 시국 이야기 하셨는데 시국이니만큼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 1세션에 비해서 2세션의 이 직무 특성, 장애인 재활 상담사 직무 특성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 협회에서 5년 동안의 5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재활 상담사 근무 여건 파악을 위한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주제로 시행됐던 실태 조사고요. 다소 이제 앞 주제에 비해서는 좀 드라이한 그런 내용의 주제인데 발제자께서 요약을 잘 해서 시간 내에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제 세 분의 이 직무 특성 조사가 주로 현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토론자로 좀 모셨습니다. 우선 세 분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정남진 더봄직업재활시설 원장님이시고요. 한꺼번에 그냥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박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남자 팀장님이신데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능력개발지원 팀장으로 계시는 백승환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옆에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 지원 팀장으로 계시는 장정은 팀장님 이렇게 오셨고 우리 송창훈 교수님 다시 소개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준비해 오신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정남진 원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봄 원장 정남진입니다. 우선 재활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발제해 주신 송창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인구 사학적 특성을 제가 먼저 살펴보면요, 응답자 대부분이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다음으로 거주시설 순으로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시설 유형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우리 재활 상담사가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배치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으로 또 저는 느꼈고요. 또 응답자의 직위를 한번 보면 상급 관리자 이상보다는 그 이하 응답자 비율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이 향후에 재활 상담사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상급 관리자 이하에 계신 분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서 응답률이 높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유추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보면 재활 관련 시설의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서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이긴 했는데요. 발제자께서도 나중에 지원하실 부분도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설 유형에 따른 직무가 서로 상이할 수도 있고 직위별로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시설 유형별, 직위별, 직무별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공통점은 어떤 것이고 또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문화 교육이나 보수 교육, 처우 개선 등의 방향 설정에 좀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구자의 제언을 중심으로 우선 의견을 제시하면 첫째, 직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무 특성과 관련해서 설문 중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우선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게 재활 상담 및 사례 관리였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중증 관계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활 상담 및 사례 관리의 핵심 직무, 거기서 초기 면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 난이도는 개별화 재활 계획 수립 및 실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초기 면접은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러한 이유로 초기 면접은 신입 재활 상담사보다는 아주 경력이 많은 노련한 경력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진단 및 평가의 경우도 관련 기초정보 수집 및 의뢰가 가장 중요한 직무로 나타났고 이것은 재활 상담 및 사례 관련 유사한 결과로 대상자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직무 개발과 배치, 장애 진단 및 직업평가, 재활 상담과 사례 관리 등 비중이 높은 영역의 교육과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자의 제언에 동의하고요. 또 이에 따른 추가로 사례 중심의 교육 수립으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재활 상담사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설문 응답자의 한 약 60%가 현재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리더십 및 관리, 지역사회 자한 연계 및 활용, 상담 및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및 위기 개입 능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또는 자기 학습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한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대다수가 업무 처리에 다양한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어려움 해소에 대해서 상사의 슈퍼비전이나 동료와의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유사 또는 동일 직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활행정의 경우도 직무 중요도는 유사 기관과의 네트워크, 문서 작성, 제안서 작성, 자원 개발 순으로 나타났고요. 직무 난이도는 논문 및 재무, 회계 관리, 조직 및 성과 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활기관의 유형이 어떤 기관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유관기관 네트워크나 문서 작성, 제안서와 자원 개발일 것인데요. 이는 연구자가 제안한 것처럼 보수교육, 세미나, 외부 전문가 자원 지원 등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장에는 어차피 장기간 근속하면서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노련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멘토 멘티제를 도입을 해서 직무 난이도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별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요 비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직무 중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에서 대부분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해소의 필요성이 대부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에서 과도한 업무량, 의사소통 문제 순으로 높게 응답이 되었는데요. 직무 스트레스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낮은 업무 효율 그리고 건강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별 직위가 무엇이든 간에 행정이나 또 현장에서는 생산 또는 돌봄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실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나 상사와의 의사소통의 경우도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소통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강박에 저도 사실 현장에 있지만 너무 바쁘다 보면 회의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줄이다 보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무에 요구되는 과업 수행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업무의 경우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의 경우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그 편차가 아주 큰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종사자 배치 기준대로만 배치하더라도 현장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이것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설 유형별로 보건복지부 인력 배치 기준을 지켜주면 주고 그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의 추가 지원도 적극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휴식 및 수면, 운동, 가족 및 친구와 대화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기관에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휴가나 휴식 시간 확대, 유연한 근무 시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순으로 응답을 높게 보였습니다. 연구자가 제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상향 평준화와 지역별로 상이한 근무 수당이나 자격 수당 등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또 시설 유형의 특성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지자체별로 상이한 각종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의 특성상 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고 싶어도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추가로 장애인 재활상담사 협회는 재활상담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휴식 또 힐링 프로그램 도입과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번째, 직장 내 동료 간 소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동료 및 기관 간의 협력 부분에서 전문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않는다보다는 응답을 공유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 지식 획득 방법으로 온라인 자원과 내부 교육, 다음 보수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동료 간 전문 지식 공유를 했을 때 업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성과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해결 속도와 능력 강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동료 간의 업무 관련 소통의 기회가 제공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가 제안한 것처럼 직장 내 동아리 지원, 워크숍 개최, 소통 관련 특강 지원 등의 필요성에 아주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개를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조직의 구성원이 또 많지 않은 조직의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하고 싶어도 몇 명 이상 돼야지만 갈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설들과 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10명 이상을 모아보세요. 20명 이상 모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와 종사자 간의 면담이라든지 슈퍼비전 제공 또는 동료와의 소통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선택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서 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보다 더 현재보다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장애복지시설 내 배치 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직업재활 분야의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장애인 지역재활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및 재활상담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기준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요구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또 여기에 병원 사회사업실, 또 평생교육시설 등에도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배치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고 이들이 이런 곳에서 전문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뒤에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한 건데요. 시간이 되면 제가 하고 안 그러면 동일한 부분 반복이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을 텐데 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남진 원장님은 뭐 여러 가지 직무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관련 교육, 그리고 인력의 추가 배치, 스트레스나 업무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배치 기준, 장애인 재활 상담사 관련 배치 기준 확대, 특별히 여기 장애인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백승원 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능력개발지원팀 팀장 백승원입니다. 이번 송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실태조사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요. 또한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두 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좀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24년 5월 기준으로 이 6,400명 이상의 재활상담사 분들이 배출되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 재활상담사의 직무 특성 및 분석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어서 이번 실태조사가 직무의 고충과 해결점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그 조사에 보듯이 지금 회원 수에 비해 실태 참여하신 분이 286명, 최종적으로 2.7%밖에 좀 미치지 못해서 좀 그 부분은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 재활 상담사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 기관 의견별로 직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태조사 바탕으로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장애복지관에서 10여 년간 이제 근무한 경험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유형 및 직무의 다양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근무하는 기관 유형에 따라 직무에 선호하는 영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설립 목적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직업자의 사업의 방향성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모수교육의 형태는 좀 다양한 기관 유형, 직급별 등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재활 상담사의 분포와 다르게 직업재활 시설로만 중점만의 교육 편성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직업재활 시설이 아닌 장애 재활 상담사 경우는 전문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또한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전문 지식 획득 방법이 보수교육을 통한 획득이 25%고 개인적 활동을 통한 획득이 75%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즉 보수교육을 제외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개인적 활동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이에 기관 유형 및 직급별 등 다양한 형태의 보수교육과 다양한 직업재활 및 장애복지 트렌드의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이런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맞춤 교육 시스템은 장애 재활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사례됩니다. 예, 두 번째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 배치 인원 기준 확대의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 23년도에 근로환경 실태 및 향후 과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랑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활 서비스의 중요도와 난이도의 모든 핵심 직무에서 평균적으로 2.5 이상으로 재활 서비스의 모든 직무의 중요도가 대체로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에 취업 후 적응 지도는 중요도 및 난이도가 가장 낮음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좀 유추해 봤을 때
기관에서 지향하는 직업자의 목적성에 따라서 당면하는 과업인 경우는 중요도가 높으나 당면하지 않는 과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사례됩니다. 또한 현재 장애 재활 상담사 한 명의 담당 업무가 상담, 평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고용 등 너무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활 상담사 한 명이 수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하지 않는 과업 같은 경우는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재활 상담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궁극적으로 그 장애복지시설의 배치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장애복지관 같은 경우도 직업재활 사업에 최소 인원으로만 배치를 해서 직업재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한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 장애일자 사업 같은 경우도 다 계약직 형태로 되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재활상담학과로 나와서 졸업을 한 예비 학생들은 투입하기,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길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실태조사가 나온 것처럼 과도한 업무량이 곧 직무 스트레스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무 스트레스의 실태를 보면 과도한 업무량이 125명, 43.7%로 가장 높게 확인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중된 업무로 장애 재활 상담사의 이직, 퇴사 등이 초래돼서 직업재활 사업이나 진행할 때 많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이런 비정규직과 이런 것들이 아닌 좀 종사자 배치 기준이 좀 확대돼서 적절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학회가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활 상담사의 장애복지 전문가로서의 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 연결성은 좀 낮으나 장애 재활 상담사로서 좀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직업재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 공공기관 등 장애 재활 상담사의 국가 자격이 되었음에도 직업재활 시설이 아닌 기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최소 인원으로만 배치하고 직업재활 사업으로만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 상담사는 당연하게 고용의 중점 과업이 있으나 더 폭넓은 장애복지 현장 전문가라고 저는 인식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직업재활 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에는 사회복지사 분들로 다 인력이 배치되고 있고 또 직업재활 사업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앞으로 재활 상담사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장애복지 전문가로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승원 팀장님 토론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앞에 우리 토론해 주신 원장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조사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직급별 또는 직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시스템, 보수 교육 관련해서 지금 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달라는 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세션에서도 나왔었지만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업무 영역이 직업재활에 너무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것도 협회와 관련해서 상담사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 홍보 이런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정정원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왔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6년,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왔어요.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다들 아시죠? 2015년에 발달장애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중앙센터까지 합하면 지금 한 200명이 넘는 제공인력 지원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담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정체성은 장애인 재활상담사예요. 학부 때도 직업재활을 전공했고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일하면서도 정체성이 그렇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센터에 입사를 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이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별표에 보면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상담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올해 내년 초에 발달장애인법 전면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사 협회 회장님이 전면 개정을 할 때 이 자격 기준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를 뭔가 정치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도 저랑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재활 상담사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 목적 하나로 왔고요. 또 하나 이제 원론적으로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계속 토론되고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자격 관리,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가 드러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서비스를 지원받는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가 인정해줄 때 우리는 더 공부해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자격증이 있다고 전문가인가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가 있다고 전문가인가요? 15년, 20년 일했다고 전문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로 칭송받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의 방법들이 조금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영역에 장애인분들은 거의 다 발달장애인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패러다임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극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서비스, 그리고 성인계 최중증 발달장애 서비스, 또 심지어 광역시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직업제약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경남에도 이제 직업재활시설에 치유가 비면 들어가는 이용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 생산복지, 재활의 꽃은 직업재활 이런 슬로건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상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의미 있는 삶을 보내는 것도 권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우리 현장에서 어떤 실천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에게 전문성 인정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물론 교육의 커리큘럼과 보수교육 중앙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에 우리 실천가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역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아주 당사자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직업재활시설에 지금 7, 8시간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를 알게 되셨어요. 주간활동 서비스는 하루에 3, 4시간 일해도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분이 나는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한 4시간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패러다임은 계속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미 있는 하루로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근데 직업재활시설의 근무 시간, 또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적 훈련 시간, 그래서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면 저는 예전에 직업재활사로 일할 때 지금 재활 상담하지만 이런 시대에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하고 뭔가 다양성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장애인 재활, 이건 성찰입니다. 장애인 재활 상담 영역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발달장애인 쪽의 서비스 흐름에 뭔가 역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가끔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육의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천에서 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해서 우리의 실천의 방법들, 정책들, 서비스 수행 방법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는 연구자분이 양보하신 분 제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또 앞서 제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역 확대는 그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 영역, 뭐 재활 상담사, 그다음에 발달재활 바우처 관련 자격증은 요 법제의 별표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기입이 되면 충분히 직역 확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6분 약속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직무 또는 역할과 기능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정책의 주류가 거의 발달 장애인 중심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역할도 그냥 그 자격증만 챙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보수 교육도 아마 여기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다는 말씀 못 하셨는데, 예, 보수 교육 관련해서도 이제 광역 단위, 지방에 좀 거점을 좀 광역 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분 토론에 그 귀한 토론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앞으로 굉장히 요번 그 정책 세미나를 계기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보수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협회와 또 관련 여기 이제 학회장님 가셨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런 과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또 끝까지 이 플로어에서 자리 지켜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